XSFM입니다. I, D, W, K. 오늘 역시 스튜디오의 기술 결함으로 음질에 약간의 문제가 있으며 프로그램의 초반부 내용이 망실된 상태입니다. 빈번한 문제 발생으로 청취를 어렵게 만든 점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립니다. 군에서 석박사를 땄다는 고위 공직자 후보들을 제외하고 국방의 의무를 다한 모든 이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해야 할 호국보훈의 달. 2014년 6월의 마지막 금요일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입니다. 전 세계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로듀서 UMC 유이와 안으로워 이용이 곧 나옵니다. 오늘은 호국보훈의 달에 마련한 그것은 알기 싫다의 국방 리포트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그 알실에서 국방위에 버로우시킨 러커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광진 의원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는 에브리온 TV 다 따져봐도 결론은 아로니아진 왕초보의 무한 신뢰 컴스테이션 빠른 선택 1599에 1599 대리운전이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책임지는 즐거움으로 일하는 컴스테이션의 이경식입니다. 용산에서 조립 PC 업체를 한다는 사장이 고객 한 분의 컴퓨터를 수리해드리기 위해 대전까지 다녀왔다는 얘기는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다른 사장들도 그런 말은 저한테서 처음 들었을 겁니다. 100층짜리 회사 전체의 컴퓨터건, 고향에 계신 어르신 한 분의 컴퓨터건, 사용자의 미소를 얻을 때까지 일하겠다는 약속이 컴스테이션의 영수증입니다. 용산 선인상가 21동 1층 130호 컴스테이션에 놀러오십시오. 컴스테이션은 조용한 형제들과 함께합니다. 아로니아라는 게 이미 검증이 된 거겠지? 원산지 사람들은 사실 신경도 안 쓰는 거 아닐까? 육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니까 고혈압 예방에 좋다거나 체르노빌의 방사능 오염 생존자들 치료제 정도로 쓴다거나 그 정도는 돼야 믿고 먹지. 다 알아보셨나요? 다 사실입니다. 언제까지나 마지막 선택. 아로니아 진. 국방 리포트 다 털릴까 두렵다. 아까 알려드렸던 대로 국방위에 계속해서 벌어오고 계신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청취자 여러분들을 뵙기 위해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바쁜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광진입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이 오늘은 허언이 아닙니다. 어차피 이제 위원회 막론, 여야 막론, 세월호 국조특위가 지금 웬만한 다른 어떤 일보다 큰 규모로 다가오고 있긴 하지만 그 외에도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분들은 지금 22사단 사고 때문에 예. 며칠 전 육군 동부전선 22사단의 GOP는 북한군 기습 침투 등에 대비하기 위해 실탄과 수류탄 등으로 무장한 병사들이 철책 경계를 서는 곳입니다. 이곳에선 30년 전에도 끔찍한 총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1984년 6월 근무를 서던 조모 일병이 내무실에서 총기를 난사해 병사 10여 명이 사망한 겁니다. 이후로도 이모 이병이 내무반에 수류탄을 투척해 2명이 숨지는가 하면 경계 근무를 서던 원모 이병이 소총으로 자살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2년 전 북한군 병사가 철책을 넘어와 귀순 의사를 밝힌 이른바 노크 귀순 사건이 일어난 곳도 바로 22사단입니다. 가 계신 의원님들도 계시겠죠? 현장에 가신 분은 없고요. 네. 오늘 국방부 차관이 국회로 와서 박영선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국방위 내정되신 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아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도 도움될 것도 없고 뭐 그렇답니다. 예. 그죠. 요새는 이 얼굴이 알려진 국회의원들이 가서 사진 찍히는 게 아주 민폐라는 의식도 퍼졌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유는 뭐 당장 이제 어제 난 사고가 나기 전에 이미 이제 저는 그 김광진 의원을 찾아서 만나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오늘 방송을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사고가 터졌단 말이에요. 이유야
다양하게 예측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건 저희가 할 일이 지금 당장 아닌 것 같고 혹은 도주로를 제대로 차단 못하고 뭐 생포작전 과정에서 5인 사격해서 총상자 또 나오고 이런 문제도 잘잘못은 추후에 논의할 일이고 저는 신경 안 써요. 다만 걱정되는 거는 이제껏 그래왔듯이 어떻게든 자기들 아닌 쪽으로 상황을 이제 몰고 가려고 자기들이 안 그런 쪽으로 상황을 몰고 가려고 애쓸 군의 잘못된 노력이 눈에 선하기 때문에 일반인의 입장에서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많은 청취자분들이 미리 받고 있을 스트레스가 저는 가장 큰 걱정입니다. 크게 공감합니다. 예. 연간 제가 이제 의원님 그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바 연간 150여 명의 군 사망 사고를 접하고 계신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150명의 사망자 중에 50명 정도는 사건 사고로 사망하게 되는 거고요. 100명 정도는 자살로 처리가 되는 건데 이 문제를 얘기하기 전에 어차피 말이 나왔으니까 지금 임병장 얘기를 잠깐 먼저 좀 드릴게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임병장의 개인적인 문제냐, 뭐 A급 뭐죠? 관심사병의 문제냐, 이것은 사실 크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GOP에 관심사병을 연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지만 과연 임병장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그러면 GOP에 들어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 사람이 아니었다면 이런 문제는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냐라고 하는 구조적인 시스템적인 문제를 봤으면 좋은데요. 네. 이런 것 같습니다. A급 관심병사, B급 관심병사, C급 관심병사는 크게 말하면 A급은 자살 우려가 되는 사람을 말하는 거고요. 네네네. B급은 복무 부적응이 있는 분을 말하는 거고 C급은 이건 부적응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우리 100일간 병아리 병사들 이 사람들이 이제 분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방부가 C급 병사까지 해서 총 인원수가 많다 관심 병사가 이건 조금 자기들이 면피용으로 말하고 있는 것 같고 여튼 22사단의 15%가 관심 병사다 이런 건 그 C급 병아리들까지 포함시킨 거죠. 그래서 여튼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살자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왜 이 친구들이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느냐 혹은 이런 극단적인 문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크게는 대한민국은 의무복무기 때문에 일단 모든 장병들이 군대를 갑니다. 대한민국 남성들이요. 그렇죠.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지 간에. 그리고 신체검사라고 하는 것을 받는데 신체검사 등 이상 1등급에서 3등급까지는 현역으로 가지요. 맞습니다. 여기서 하나 크게 고민해야 될 게 있습니다. 분명히 1등급인 사람은 체격적인 문제나 아니면 체력이나 체격이 둘 다 3급에 비해서 훨씬 좋습니다. 군생활함에 있어서. 근데 훈련소를 시작해서부터 말년 병장이 될 때까지 1급과 3급이 훈련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을 하나라도 아시나요? 예를 들면 훈련소를 갔는데 20km 행군을 해야 하는데 1급으로 나온 애들은 몸이 좋으니까 20km를 다 뛰고 3급인 친구들은 몸이 좀 좋지 않으니까 이걸 감안해서 2급은 15km만 뛰고 3급은 10km만 뛴다. 이런 거 보셨어요? 최소한 그런 걸 분류하기가 어려운 시스템이라는 건 체험에서 알고 있지. 진짜 아픈 사람과 엄살도 구분하기 힘든데. 그렇죠. 몸이 체력적으로 안 좋아서 3급인 사람들과 혹은 다른 문제로 인해 3급인 사람들의 차이로 인해서 이 친구들은 몸 자체가 안 좋으니까 행정병으로 분류해야 된다. 혹은 이 친구들은 똑같은 3급이어도 신체는 건장하니까 어떤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분류하는 시스템을 본 적 있으세요? 전혀요. 없죠. 사실은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GOP에서 사건이 발생했으니까 GOP로 이 병사를 보내지 않으면 된다라고 말하면 이건 아주 단순한 해결 방법인 거고요. 기차 맨 마지막 칸이 위험하니까 떼버리면 된다 이런 얘기죠. 어쨌든 군인들은 다 군대를 가는 겁니다. 이 각자의 적재적소에 맞는 인원 배치를 잘 해줘야 되는데 사실 우리 국방부가 계속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 군대는 민주적으로 뺑뺑이로 갑니다. 부대 배치가 다 누구나 차별 없이 공정하게 컴퓨터로 배치됩니다라고 말하는데요. 저는 이게 엄밀히 말해서 민주적인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주적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잘 반영해주고 그거에 맞춰서 국가가 해야 될 역할들을 충실히 할 때 그 시스템이 운영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고 쉽게 말하면 공익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친구를 해병대에 보내놨을 때 그 친구가 해병대의 생활을 잘 이수하지 못하면 그것은 그 아이의 잘못인가요? 그 부대에 보낸 사람의 잘못인가요?
부대 배치에 있어서도 그런 문제들을 잘 해결해야 되고 네. 그래야 이 사망사고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100명의 자살자, 1년에 100명 정도의 사망자가 있는 거면요. 대한민국이 3일장을 치르는 나라 아닙니까? 네. 150명이 사망하면 2.4일당 하나씩 사망하는 거거든요. 아이고. 그러면 네. 산술적으로 치면 3일장을 치르니까 단 하루도 곡소리가 끊기지 않고 수도병원이 돌아가는 거예요. 국군통합병원이. 아이고. 150명의 사망자라면 그렇죠. 그렇다. 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친구들이 원래 군대에 가지 않았으면 죽을 사람들이 아닌 거거든요. 그것은 복무를 부적응했다라고 하는 그 자체로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애가 개인의 문제로 인해서 부적응한 것이 아니라 시스템화를 개선해줄 필요하다. 네. 이제는 그런 단계로 좀 나아가야지 발전하지. GOP에서 문제 터지면 GOP를 뭔가 해결하려고 하고 후방에서 뭐 터지면 후방에 배치를 바꿔주고 그걸로는 전혀 해결이 되지 않거든요. 사실 이 부대가 아시는 것처럼 지난 2년 전에 22사단에 노쿠기순이 일어났던 딱 그 부대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56년대가 노쿠기순이고 이 부대는 55년대 바로 옆 연대인데 예. 아, 예. 당장 내일이라도 이 문제가 다시 재발하지 않을 것이냐라고 장담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 지금 어느 누구도 장담을 못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스템을 그대로 운영한다면. 그래서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예. 지금 우리 군대의 어떤 문제 해결법이라고 하면 저 현역 시절에 기억이 나는데 예. 신병들한테 노란 견장을 차게 했다가 예. 견장 색깔을 바꿔봤다가 견장을 떼봤다가 한번 격리 수용해봤다가 막 섞어놨다가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 이 일이 발생할 때마다 막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견장 색깔만 바뀌고 있는. 네. 실제로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일들만 네. 반복하고 있는 거죠. 네. 또 하나 꼭 짚었으면 하는 것은 이건 것 같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발생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말한 것 중에 하나 골든타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실제로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살리지 못하는 시간에 대한 문제인데 네. 8시 15분에 이렇게 큰 사건이 발생했어요. 예. 근데 뭐 그 당시에 사건이 벌어지거나 총격이 일어나고 나서 바로 잡혔다면 네. 사실 국민들이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 자체가 뭐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사건이 발생하고 탈영을 했고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총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탈영을 했고 하루가 지난 다음 날도 군인을 저격할 정도의 상황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보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시간 동안 청와대가 10시 30분에 보고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고 네. 언론에 국방부가 브리핑 해준 것도 10시 반입니다. 주민들이 2시간 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상황인데 과연 이 친구가 나가서 민간인을 상대로 인질을 잡거나 혹은 여타의 문제가 발생했으면 이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중요한 건 그것도 다 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그렇죠. 그리고 꼭 해야 되는 일인 거였죠. 그저 뭐 검문 검색에 실패했다 이 문제를 떠나서요. 실제로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어떤 대응 방식들을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매뉴얼화가 꼭 필요하다. 이것은 군 내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방송으로 소위 재난방송이나 네. 국가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브리핑을 어떻게 해줄 것이냐 네. 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한 거죠. 하긴 다른 민방위 방송이라면야 지겹겠지만 그런 재난 방송이 있어준다면 고마워할 것 같습니다. 예. 참 그 재난 말씀하실 때 마침 천둥이 쳐가지고 좀 더 극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왜 매번 옥탑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거는 제가 찾아보기 전에도 기억이 났거든요. 2012년에 노크 기준이 있은 다음에 이게 뉴스를 통해서 무슨 광고 찌라시 같은 걸 돌렸냐면 새로운 철책선을 도입하겠다. 1년 8개월 전 지난 2일 북한군 병사는 동부전선 철책을 넘어 귀순했습니다. 4m 높이의 철책이 3중으로 쳐져 있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군은 철책을 타고 넘을 수 없도록 철침이 달린 둥근 모양의 윤형 철조망을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감시 장비도 대폭 보강됩니다. 감시 화면을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감시 경계 로봇과 기관총을 장착한 무장 로봇 등 최첨단 무인 장비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라는 말을 했었어요. 저는 그래? 그게 도움이 돼? 라는 정도 생각만 했고 네. 일단 들어올 생각을 했고 빠져나갈 생각을 했으면 철책 무서워서 못 넘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그렇죠, 시스템의 예. 부재겠지. 근데 네. 그나마도 기준 미달로 못 쓰게 됐대요.
철책 문제 제가 노크 기순을 했던 당사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하신 건 아니고요. 제가 한 건 아니고. 예. 배가 컸습니다. 예. 근데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 할 말은 많은데 말씀 주신 거에서 조금 이제 하자면 철책을 새로 바꿨다기보다는 귀순 유도선을 새로 한 거거든요. 예. 귀순자들이 올 수 있는 길을 아예 새로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방식을 한 건데 그게 과연 상식적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고 파란색 붙여놓고 강원도 고성군 귀순로 귀순 네. 일길 또 하나는 그래서 철책도 새로 새 걸로 좀 바꿨는데 그것도 규정품보다 좋지 않은 지금 거보다 인장 강도가 떨어지는 제품을 갖다가 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됐죠. 근데 사실은 철책이 약간 무의미한 측면은 있습니다. 이게 심리적인 압박이 있는 것이지 실제 지난번에 넘어왔던 그 친구도 그렇고 이후에도 저희가 군을 이용해서 군과 함께 같이 조사를 해보면 철책 하나 넘어오는 거 그 큰 철책에 위에 윤형 철조망이라고 원형으로 감아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넘는데 12초밖에 걸리지 않아요. 실제로. 정말요? 예. 아 이거 그 현역 시절에 안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단 사령부 같은데 이렇게 경계병력 배치한 다음에 대항군 가상으로 이렇게 1개 분대 병력 정도 해가지고 침투하는 훈련 시키거든요. 우리 부대는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그걸 뭐하러 해요? 아 그렇구나. 거여동에 있었는데. 그런 거 하면 못 잡습니다. 진짜 신기하게 못 잡아요. 근데 그런 걸 모를 사람들도 아닌 사람들이 윤형 철조망을 새로 도입하겠습니다. 이 얘기만 해놓고 그냥 떼었다. 그러고서 도입도 못했고. 그리고 뭐 GOP 과학화 사업 하겠다 해가지고 돈만 엄청 이제 끌어다가 CCTV 설치하겠다 이제 하는 건데. 이것도 진짜 할 말 많습니다. 진짜 대한민국의 방산 중에 가장 제가 봐서는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GOP 과학화 사업 아닌가 이런. 아 그렇습니까? 아니 다른 무엇보다도 심각하단 말이에요. 심각한 게 얼마나 많은데? 그게 제일 심각하군요. 아 진짜 심각한가 본데요. 그것도 왜 하필 최전방이야? 아 최전방이라서 더 심각한 건가? 아니 뭐든 아니 잠수함도 비싸고 이지삼도 비싸고 뭐든 비싼 거 투성이지만 항상 그러잖아. 아까 견장 얘기하셨는데 무슨 사건이 발생하면 그걸로 인해서 조직을 강화시키거나 이권을 발생할 일만 다 만들잖아요. 사이버 사령부가 문제가 돼가지고 이게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 아 북한의 무인기 뭐 이거 하나 나오니까. 무인기를 감시할 수 있는 부대도 창설한다 그러고 그 예산도 수십억 들인다고 하고 뭐 레이더도 뭐 몇백억짜리 사업을 다시 들여온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죠. 50일 전 일단 300억 원의 긴급 예산을 편성해 탐지 장비를 갖추는 데 서두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장비는 RPS-42. 탐지 거리는 30km로 최대 9km 상공에 떠 있는 소형 무인기도 포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북한의 심리전술에 말려들어 북한 무인기 대비에만 수천억 원의 예산을 낭비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이 아니더라도 어차피 또 다른 언론들이 얘기할 텐데 그 얘기는 아마 이번 일 끝나고도 또 뭐 돈 쓴다고 하는 데가 나올 텐데 보통 이제 이런 식의 공식이잖아요. 이건 우리 방송 얘기해도 돼요. 정권이 필요하면 북한이 도발을 때려요. 정권이 필요하면 북한이 도발을 때리고 그것까지는 신문 많이 읽는 사람들은 파블로브의 개처럼 당연하게 여기는데 어떤 반응에 대해서 이것까지는 알지만 하지만 그 쇼에 가까운 북한의 도발이 있고 나면 꼭 비싼 무기를 도입한다고 난리를 치지요. 국방 예산 중에 꼭 체크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긴급 소요라고 하는 사업입니다. 긴급 소요. 이거 중요한 포인트네요. 공식 용어로 긴급 소요인데요. 국방부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중기 소요, 장기 소요로 다 짜져 있습니다. 지금도 5년 후에 10년 후에 들여올 장비들에 대해서 다 계획을 갖고 있고 지금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예를 들어 어떤 제품들은 어떻게 도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하겠다라고 하는 중장기 계획을 하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버는 일도 많고 기간도 기니까.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긴급 소요라고 하는 것이죠. 긴급 소요. 제가 GOP 과학화 사업 잠깐 얘기 드리면 아주 이론상은 좋아요. 장병들이 힘들고 뭐 하니까 CCTV로 이 화면을 보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아주 좋은 큰 기업이 이 사업에 뛰어들었어요. 우리가 아는 좋은 큰 기업. 큰 기업이. 근데 생각을 해보자고요. 강원도는 눈도 많고 안개도 많고 비도 많이 옵니다. 눈도 많이 오고 뭐. 근데 CCTV라고 하는 것은 눈이 오거나 안개가 끼거나 비가 오면 볼 수가 없죠.
힘들죠. 예, 실제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힘든 게 예. 아니라 거의 기존에 연습하던 화면을 보면 불가능한 그래요? 상황입니다. 안개가 끼면 카메라 자체가 가려버리니까요. 그건 뭐 레이더로 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항상 지금 통과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1차 시험평가에서 1차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근데 노크 기순이 발생하고 1차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중장기 사업에서 1차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2차 사업과 3차 사업을 통합해서 이번에 전체 예산을 드려야 합니다. 그 기업에게. 통과도 안 됐다며요. 예. 근데 왜 줘요? 그래서 통과가 안 되지 않냐. 상식적으로 그리고 사계절 시험은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당연한 건 계약을 한 다음에 나머지 겨울도 시험을 하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거 선의주하냐? 가락시형 아파트 선의주하냐? 그리고 조합원들 나가라. 일단 설치하자. 예. 그리고 또 가장 작년에 가장 문제됐던 게 하나가 GOP에 노크 기순 벌어지고 인천 쪽에 해병대가 지키는 지역에 또 기순자가 왔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도 같이 해야 되는데 일반 산악 지역과 그 바다가 많은 지역은 전혀 다른 차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 문제가 항상 이제 걸렸는데 그래서 가장 1차적으로 도입해야 되는 지역 중에 하나가 해안가인데 해안에 대한 시스템은 하나도 시험 평가를 하지 않았어요. 계약을 해주면 계약과 동시에 시험을 들어간다라고 하는 걸로 긴급 소요가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 회사에 좋은 회사가 좋은 회사에. 근데 좋은 회사 주제에 왜 일반인이 상행위 할 땐 상상할 수 없는 걸 하죠? 돈 먼저 주면 개발하겠습니다. 이게 국방 예산 그 막장으로 이렇게 기업들한테 뿌리기로는 미국만한 데가 없는데 미국에도 이러진 않지 않아요? 김강진 의원님이 우리나라를 자랑해 주실 거예요 지금부터. 아 예. 대한민국은 참 좋은 나라입니다. 예. 하여튼 GOP 과학화 사업 이거 참 안타까운데요. 네. 결국은 모든 사업들이 그렇게 끝나는 것이 정말 싫은 것 같아요. 네. 정말 원점에서 이것에 대한 코어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아주 근시안적으로 그리고는 근시안적으로 해결도 하지 않으면서도 자기의 조직을 늘리거나 예산을 따기 위한 하나의 술책으로 사용하고 이용되는 거. 이거 정말 바로잡아야 이게 적폐고 비정상의 정상화인데 이런 일들만 훨씬 더 강화되는 정권이어서 네. 안타깝고 슬픕니다. 쉽게는 이런 식일 거라는 이런 도식으로 봐도 괜찮겠습니까? 정말 진짜 문제가 생겨요. 어저께 같은 사람이 죽고 막 어떤 문제가 군에 생깁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이거 우리 수주 이렇게 생각하는 회사가 있을 것이다. 혹은 세력이 있을 것이다. 예,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다양하겠죠. 뭐 그게 외형적으로는 좋은 이유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네. 외형적으로는. 네. 예를 들면 병무청과 관련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정신감정이나 이런 걸 할 때도 처음에 등급을 매길 때도 정신감정 부분을 훨씬 더 강화시켜서 그것을 과학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또 의사들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낼 것이고요. 실제로 복무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다양한 측면에서 2번, 3번씩 이런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 또 어찌 보면 무슨 전화 시스템을 도입해야 된다. 응급전화 이런 것이 필요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대한민국에 정말 응급전화들 여러 가지거든요. 예, 너무 많죠. 예. 그게 다 통폐합도 하나 되지 않으면서 간첩 신고는 몇 번 해야 되는지 뭐는 몇 번 하는지도 잘 몰라요. 사람들이 긴급 상황이 생기면 고민부터 하잖아요. 요즘 통합 이거 몇 번이더라? 요즘 통합번호에 적응된 서울 시민들은 120에 걸지도 몰라요. 120 지금 무슨 상황인데 어디에 걸어야 되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 진짜 통폐합해서 정말 외국처럼 9.11에 다 하나로 몰아준다든지 지금 국방부 안에서도 생명의 전화나 뭐 이런 것들 많이 합니다. 자살자 생기고 뭐 이런 문제 생기니까 이런 것들 생명의 전화를 하라라고 놓긴 하는데 놨죠. 예. 문제는 이런 거예요. 2013년 2월 이중 자살자는 1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0% 급증했습니다. 멘토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각종 프로그램 만들고 해서 보완할 계획입니다. 관심사병은 국군 생명의 전화 등을 활용해 심리 치료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생명의 전화나 혹은 그 부조리를 신고하는 이런 전화들이 본인의 관등 생명을 내야지만이
실제적으로 이걸 받아주는 거란 말입니다. 아, 웃으면 안 돼, 이거. 예. 아, 그리고 그거 아닌가? 거기 그 전화에다가 만약에 신고를 하면 예. 군인복무규율 위반 아니에요? 그 자체는 위반 아니에요. 국방부에서 하니까. 근데 뭐냐면, 네. 그렇게 제가 예를 들면 생명의 전화나 여기에다가 신고를 해요. 네. 그러면 제가 22사단 56년대 뭐 13 네, 중대에서 초대. 신고를 했다. 네.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 국방부나 네. 육본으로 가서 뭔가 해결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 생명의 전화를 받은 사람이, 예. 군 보조리센터를 받은 사람이 예. 55연대 13중대로 연락을 해요. 야, 너네 부대에서 이러저러한 상황이 있는데, 이게 중대장. 그냥 네. 뒤에서 이렇게 연락을 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네. 공식적으로 이 부대로 이관이 돼요. 이첩이 돼요. 다시. 그럴 거면 번호가 예. 왜 있어요? 아, 그럼 공문 내려오는 거구나? 예, 다시 이첩이 되기, 그냥 뭐 아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야, 너 이런 것이 들어왔으니까 조심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것을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해결하세요. 라고 한 이첩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전화했던 그 병사의 선임병인 행정병이 그 공문을 받아서. 공문을 받았어. 중대장 보여주고, 연대장 보여주고. 이번에는 비공식적인 통로로, 야, 너 그 신병, 야, 그러더라? 이러면서. 이런 것들도 실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들로 좀 바꿔야 된다. 아, 이게 뭡니까, 이거? 진짜.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네. 그럼 그건 그냥 나 우울하고 정말 그렇습니다라고 네. 연대장한테 가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그림이잖아요. 근데 그 연대장이나 지휘계통을 통해서 했을 때 안 되니까 그렇게 한 거겠죠. 네, 그랬더니 다시 돌아왔어. 예. 야. 그 전화 뭐 그런 용도로 써야겠네. 저희 행보관님이 너무 훌륭하십니다. 이러면서. 저희 작업이 너무 즐겁습니다. 막 이런 거 해야겠네. 아, 그런 시스템이 돼 있다. 그러면은 그 시스템대로라면 심리적인 문제에 의해서 남이나 혹은 자기에게, 즉 군 병력에게 상해를 입히게 되는 그런 병력의 심리적인 문제를 막을 방법은 원천적으로 없는 거네요. 뭐 그래서 다양한 시스템들을 좀 도입은 하고 있어요. 도입은 하는데 작년에 제가 지적한 것 중에 이런 거 하나 있습니다. 정확한 용어는 좀 다른데 자살자 예방을 위한 전문가 모집을 공채를 했어요. 근데 네. 3년이 되도록 한 명도 지원을 안 해. 이것에 대해서. 왜죠? 예. 그래서 알아봤더니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이 요구 조건이 뭐냐? 심리 상담과 관련한 박사 학위를 가지면서 그다음에 실제 그와 관련한 동종 사업을 몇 년간 이상을 했으면서 뭐 했으면서 이게 오화가 아니라 엔드 사항이에요. 아, 박사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울대도 나오고 연대도 나오고 고대도 나와야 하면 이렇게. 근데 그 사람이 뭐 한 8급 월급을 받으면서 할 일이 없죠. 그걸 지망할 일이 없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안 뽑겠다는 얘기죠. 그죠? 안 뽑겠다는 얘기. 뜻이죠. 안 뽑겠다는 뜻. 아까하고 똑같네요. 자살자의 징후를 막아줄 생각이 없어. 다시 자기네 연대로 보낼 거니까. 여기서도 전문가를 모집해. 전문가 안 모집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3년간 이걸 응모했는데 아무도 지원하지 않으니까 올해부터는 예산을 없애겠습니다. 라고. 올해 예산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소설가적 추론을 하자면, 그러니까 위에 계신 분들은 아까 지금 말한 대로 이거 바꿀 생각이 없는 거예요. 네. 근데 뭐 야당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시끄럽게 하니까 뭔가 이렇게 하긴 해야 될 텐데. 야,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해버려. 이 자식들 군기 빠져가지고 사고나 일으키고 이러면서. 아, 그런. 네. 근데 사실 그렇게 하면 음모론이 되긴 하는데. 네. 아, 안타깝게도 앞뒤가 맞는 게 2012년에 그렇게 당하고 난 다음에 야, 그럼 윤형 철책선을 만들어준다 그러고서 기준 미달로 만들어. 이렇게 묻고 싶은 거죠. 이런 식으로 한 거 아니냐. 일처리한 거 아니냐. 기준 미달로 만들어라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것도 긴급 소요죠. 갑자기 철조망을 그렇죠. 수만 킬로를 사야 되니까요. 그러면 이제 이걸 누구한테 사올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되는데 예. 좋은 대한민국 기업에게 4개의 업체가 입찰을 합니다. 4개의 업체가 이제 입찰에 성공을 해요. 네. 그래 그 입찰에 성공한 업체가 어떻게 구성됐냐? A라는 업체의 대표, 이분은 B라는 업체의 대표십니다. 네. B라는 업체의 대표는 A라는 업체의 이사예요. 네? A라는 업체의 사장님은 B라는 업체의 이사시고, 예, C라는 업체도 또 그것과 연관돼 있고, D라는 업체는 A라는 업체에서 하청을 받아서 물품을 받아온 다음에 이 이름으로 발주를 해서 물건을 납품하죠. 저 이런 생태계를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에서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파리인데
빨리 설명해. 여러 개체인데 흩어지면 죽어요. 그러니까 생활권을 공유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 각각의 객체가 모여가지고 하나의 객체처럼 움직이는. 근데 그럼 그건 입찰 경쟁이 아니라 자체 청백전 아니에요. 이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철조망이 네. 그냥 재미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렇게 입찰 결과가 그렇다는 겁니다. 예. 그럼 그 헐루시네이션들이 모여가지고 똑같은 것들 중에 하나를 뽑았는데 누굴 뽑아서도 안 됐을 거란 얘기네요. 에어리언 대 프레데터. 방산 물자에 대해서도 진짜 할 얘기들이 많은데요. 네. 그 얘기 언제 오래 하지? 이거 재밌겠다. 네, 청취자 여러분, 지금 김강진 의원이 할 말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이러고 있는 게 아니고요. 어디서부터 나가야 되지 싶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 현역 생활할 때 진짜 궁금했던 게 신형일수록 안 좋다는 뭐 어떤 그런 게 있었어요. 신형일수록 안 좋은 거 대표적인 게 이거죠. 전투화 말고 특전사 배낭. 아, 그래요? 예, 특전 배낭 옛날엔 진짜 좋았어. 예. 특전사의 배낭은 짐을 싣고 다니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겠죠? 침투를 할 때 바다에 뛰어들면 그게 부표처럼 뜨는 거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작년부터 도입된 특전사의 배낭은 물에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UDT로 바뀌었나? 어떻게 물에 가라앉는 배낭을 쓰냐? 이것을 다시 바꿔라. 라고 했더니 1,000원짜리 1,000원 정도의 돈을 들여서 위에 비닐을 싸면 된다. 라고 하는 걸로 개선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가지고 오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전차병복, 뭐 이런 것들도, 전차병복은 그 공군들처럼 아래 위가 붙어 있는 옷입니다. 그렇죠. 예, 아래가 붙어 있는 옷인데, 옷이 재단을 잘못해가지고, 납품한 전 군에, 뭐 특정하게 뭐 몇 벌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군의 전차병복이 잘못 만들어져서, 앉으면 무릎 안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 들면 포탄을 든 박스를 들고 위로 적체를 할 수가 없어요. 선이 올라가질 않아요. 이게 일체형인데 몸이. 그건 구속복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해결해라. 이거 사실은 돈 얼마 드는 거 아니니까. 네. 전차병은 그렇게. 이건 전투력의 문제잖아. 인원수가 많은 것이 아닌, 이건 야당 의원이 제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일선 부대에서 공문으로 도저히 입을 수가 없으니까 해결해달라고 문서로 올라온 거예요. 국방부에. 네. 그래서 이걸 해결해줘라. 라고, 그리고 예산이 필요하면 국방에서 해결해주겠다라고 했더니 뭐라고 했냐.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결됐냐. 옷을 새로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의원님. 업체들이 새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장난해? 뒤에 엉덩이 트임과 옆구리를 튀어서 덧대서 입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실제 지금 대한민국 군인들이 전차병복을 그렇게 입고 있습니다. 신형을 만들고 따로 구제를 만들어서 입어라. 동대문에서 10,000원짜리 옷을 사도 이 안 젖지지가 않으면 덧대서 다시 수리해주겠다 이런 말은 안 해요. 아이고 애플한테 미안해지잖아 이거. 그러니까 애플 괜히 깠다. 겨우 그것밖에 안 되는 이유로. 애플 너무 잘하는 거였네. 애플 양심적이다. PD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숨이 할 말이 없어서 지금 안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네요. 왜냐하면은 오늘 제가 이제 김관진 의원께서는 원래 말을 시키면 줄줄줄 나오시는 스타일이라는 걸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그 앞에 준비할 때 유도신문 이런 거 준비 잘 안 하는데 그래도 몇 가지만 준비했는데 여기까지는 못 나가요. 지금 우리 지금 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너무 재밌다 이거 궁금하고. 여기까지는 못 나가요. 지금 국군 주력전차 K1A1 50억이잖아요. 거기까지 나가려면은. 대당. 이게 저 나가면, 그 다음 차기전차 흑표 K2가 80억. 장보고2 잠수함. 이지스함 한 대 1조에 한 대 1조. 이지스함 9,100원. 독도함 5,710억. 뭐, 9,100원이라 그랬어, 내가. 공군 공중조기 경보통제기 3,686억. 이게 가장 간단한 비교가 이거예요. F-15K 추락했던 거 기억하시죠? 포항 앞바다에서. 네. 그게 도입 시에 1,000억을 줬는데 대당. 이게 레이스 뽑는 것처럼 가스 150원 이게 미네랄 150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2006년인가 7년인데 제 기억으로 찾아보니까 그해 통일부 예산이 한 해 예산이 800억입니다. 800억. 누구나 제대한 사람들은 누구나 하는 얘기고 특히 이제 3군 본부나 아니면 국방부에 있어 본 사람들은 누구나 농담처럼 늘 붙이고 다니는 얘기죠. 국방부 돈은 먼저 부른 놈이 임자. 뭐 좀 더 제네럴하게 나랏돈으로 뭐 되기도 하죠. 근데 이게 그냥 나랏돈하고도 비교할 수 없이 너무 덩어리가 크고 그리고 이 큰 덩어리를 가지고 사실 살기 힘든 세상이고 우리 애플 편에서도 얘기했지만 부조리가 만연해 있는 세상이니까 어느 정도 해먹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밀어줄 생각도 있어요. 지지해줄 생각도 있어요. 근데
포탄도 모시는 옷을 만들어주는데 어떡하란 말이야. 아니, 저는 국방 예산은 늘어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필요하다면 필요하고 사실은 국방의 복지 문제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자면 실제 현재 예산에서 훨씬 더 늘어나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대한민국 군인은 65만 명인데 이 중에서 인건비로 쳤을 때 이런 겁니다. 65만 명의 비율로 치면 장성급, 그러니까 장성이 아니라 그 영관급 이상의 장교 이분들이 3조 5천억 정도의 예산을 사용해요. 인건비로. 그리고 부사관 단위 이분들이 4조 2천억인가 뭐 이 정도 4조 단위. 쪽수가 훨 많죠. 65만 중에 50만 정도가 일반 병이시거든요. 일반 병인데 이분들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65만 명이. 인건비가. 이거 계산할 수 있을 텐데, 월급을 아니까? 근데 요새 10만원 넘었대. 암산이 안 되네. 암산은 안 되시니까. 한 7천억 정도 돼요. 예. 전체 국방 예산의 1.77%입니다. 영관급들의 5분의 1. 인원수의 비율까지도 감안해보자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적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문제를 감안해보자면 국방 예산은 통으로는 좀 늘어날 필요성은 있습니다. 복지 예산이나 여러 가지 측면을 감안해보면. 물론 있는 예산에서 필요성이 좀 떨어지는 예산들을 줄여서 할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식 수준의 2014년의 상황을 감안해보면 예를 들어 예비군 훈련을 가도 상식적인 선에서의 수당은 지급해줘야 되는 거죠. 그게 합리적인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감안해보면 국방 예산 자체를 삭감하는 것이 그게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사람들의 의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합니다. 그리고 무기 도입 체계에 있어서도 1년에 저희가 한 10조 원 가까이 무기 도입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필요한 것에 사용된다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도 저희가 더 들여와야 될 무기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무기든 인원이든 혹은 복지의 문제든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쓰여진다면 더 늘어날 필요성이 돼 있다. 그리고 훨씬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건 이런 원론이 아니죠. 지금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죠. 이거 액수 크다. 이거 문제 있는데 액수 크다. 이런 거 있나요? 사실 가장 중요하게 요즘 거론되는 과제가 FX 사업인 것 같아요. FX. 차세대 전투기 사업. FX와 연관된 게 KFX 사업이라고 우리 보람의 사업이라고 얘기하는 한국형 비행기를 만드는 사업이죠. 한국 국내 기술로 전투기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6년 전 방위사업 추진위원회를 열어 오는 2012년까지 노후된 전투기 폐기에 따른 공군의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추진 중인 FX 사업. 지난 2004년부터 올해까지는 1차 사업 추진 기간으로 모두 4조 4,557억 원이 투입된 가운데 최신의 전투기 F-15K 40대가 도입됐습니다. 내후년부터 2조 3천억 원을 투입해 2차 사업이 마무리되면 3차 사업에 착수할 예정으로 3차 사업에서는 스텔스 기능이 있는 5세대급 전투기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KTV 뉴스 이충현입니다. 이제 이게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는데 당장 급하게는 FX 사업은 올해 이제 결정을 해서 한 8조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비행기를 도입해 오는 거고요. F-35로 사실상 내정된 건가요? 실제적으로는 내정되어 있죠. 이게 문제가 뭐냐면 F-35를 사도 안 사고 이 자체는 좀 논외로 친다 치더라도 과연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는 나라냐. 이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겁니다. FX까지가 도입될 때까지 정권이 3번이 바뀌면서 거의 4번 가까이 바뀌면서 정말 10년이 훨씬 넘게 다양한 사업 회의와 토론을 통해서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정말 치열하게 논의하고 논쟁해가지고 세계 기종 어떤 것이 들어와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얘기됐었고 세계가 다 각각의 장단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세계 기종 중에 어떤 것이 정해져도 좋다는 것이 다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떤 기종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잖아요. 근데 그것을 장관의 정무적인 판단 혹은 청와대의 어떤 외압 이런 것으로 인해서 10년간의 회의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무시되고 그냥 최종적으로 떨어졌던 업체를 수의 계약하는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8조 원짜리 사업을 수의 계약해요.
대한민국 계약법에 2천만 원 이상의 사업은 수의계약을 하도록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럼 그 계약 자체가 불법 아닌가요? 예. 근데 응모를 다시 하는 형식으로 이걸 8조 원짜리를 수의계약을 하고 내정을 하는 거죠. 이런 문제는 꼭 줘야겠다 이거군요. 꼭 줘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전투기가 나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예. 물론 이것에 대한 장단점은 뭐 다른 것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것은 정말 절대 선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각각의 제품들이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뭐 지금 F-35도 장점들 충분히 있는 제품이죠. 네. 그러나 과연 이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정상적인 국가 안에서의 시스템이 가동되느냐, 과연 다른 문제가 발생할 때 다른 업체들이 혹은 다른 국가가 대한민국을 믿고 이 입찰에 정상적으로 뛰어들겠느냐. 이 납득할 수가 없는 문제가 벌어진 겁니다. 예. 무기업계는 이제 로비가 안 그래도 로비가 횡행하니까 워낙에 이제 덩어리가 커서. 근데 한국은 저렇게 내정해놓고 그냥 과시용으로만 그냥 국회의원들 뺑뺑이 돌리고 말더라라는 소문이 나면. 그러니까 차라리 예전처럼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정해놓고 그렇게 내정의 방식으로 갔으면 되죠. 사실은 내정상에서도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평가 지표에 이런 게 들어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지금 기종 중에 하나가 미국 기종이 아닌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럽 기종이 유럽파이터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근데 평가 지표에 많은 부분이 한미 연합의 연합성을 살릴 수 있는 염려가 들어있어요. 미국 거 사겠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그 자체로 충분히 어느 정도 선을 자기들이 원하는 기준 안에를 맞춰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표가 안 나와서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갔으면 아이고 저 새끼도 원래 저랬어 라고 하고 말 텐데 평가 지표라고 하는 것을 이미 다 선언했고 결과까지도 공포를 한 상황에서도 대통령이 미국 한번 갔다 오시고 나면 바로 바뀌어버리는 이 상황. 이게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입찰 경쟁이라는 게 경쟁이 없어버리면 견제의 힘이 없어지고 견제의 힘이 없어지면 물건을 살 때는 불량품을 사올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불량품뿐만 아니라 8조 원의 예산 중에서 한 2조 원 정도가 절충교역이라고 해서 그게 뭡니까? 우리가 이러이러한 제품을 사줄 테니 협상의 카드로 제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도 이제 KF 사업이라고 하는 한국형 비행기를 만들거나 혹은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카이에서 국내 비행기들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정한 전문 분야나 이런 것들을 좀 도입하는 기술을 이전해 준다거나 혹은 이번에 국방부가 미국의 업체들의 한국 학생들을 취업시키게끔 도움을 준다거나 하는 것으로 절충교육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뭔가 반대급부를 제시해봐라라고 하는 협상 카드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업체마다 뭐 비용으로 우리는 8조 원을 하면 뭐 2조 얼마인지 정도를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겠다 혹은 그렇게 하면 우리는 한국에다가 F-35의 생산 기지를 설치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걸 한다거나 공장을 지어주겠다라고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죠. 근데 이미 이렇게 내정이 됐는데 어떤 업체가 바보가 아닌 이상 그 절충교역을 제대로 이수하거나 혹은 협상에 임하겠어요? 더 받아올 수 있는 것도 못 받아오게 된다. 그렇죠. 이렇게 내정해버리면.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더 받아올 수 있는 무언가를 받아먹은 사람이 뒤에 있을 거라고 저희 같은 사람들은 소설을 쓰겠죠. 저는 뭐 소설에는 동참하지 않겠습니다만 좋은 태도입니다만은. 판단하시겠죠. 예. 본인에게 유리한 태도시긴 합니다만은 저희들은 그리 예상합니다. 사실 뭐 중동의 토후국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중동 토후국 그 기름이 나는 이용이 좋아하는 만수르. 전 그분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해외 축구를 잘 안 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런 토후국에서는 미국에 대한 로비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로비를 해야 기름을 팔아먹을 수 있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전투기를 사주는 게 로비의 일환이거든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생각이에요. 좋다 이거예요. 국방 예산 많으니까 누군가가 조금 띄어먹더라도 그게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게 해줘야 된다. 저도 그 얘기하고 실질적으로 누군가가 조금 뭐 이권이 개입해서 먹는 것까지를 다 잡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더라도 정말 필요한 걸 들여오자. 그게 비행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뭐 미사일도 그렇고 지금 뭐 사드 도입 문제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드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우리 패트리어트 미사일 같은 건데 조금 더 높은 위치에서도 요격이 가능한 거. 이제 이런 것들도 이게 뭐 미국에서 계속적으로 도입을 얘기하고 이제 사드를 도입해 오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흔히 이거 말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MD 체제, 미사일 방어 체제, 미사일 디펜스에 들어가는 거냐라고 하는 걸 말할 때
사드를 살 거냐 말 거냐가 이제 지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처럼 사드를 사도 좋다 이거예요. 그것도 국가적으로 도움은 되니까. 근데 그러려면 정말 기왕에 필요하면 사드 말고 우리에게 필요한 뭔가를 사든지. 네, 이런 것에 논의로 정말 들어가야 된다. 지난번에 뵀을 때보다 많이 물러서셨네요. 그거 한국에 쓸 데 없다며요. 제가 근데 그때 만났을 때랑 확인해 본 결과 미국으로는 확인해 봤더니 구입 의사를 확인한 건 아니고 실제적으로도 우리가 ADD라고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실험 평가와 우리 쪽의 체계 개발 패트리어스를 조금 더 선진화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위해서 사드의 기능을 확인하고 물어온 거더라고요. 사겠다는 아니었고. 사겠다는 아니었고. 그래서 한 발좀 물러났습니다. 당신은 내 정도였습니다. 이런 전화를 먼저 해준 것은 아니고. 아까 저도 그렇게 말씀드렸고, 김관진 의원께서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만은 몇 푼 떼먹어도 된다는 얘기는요, 우리가 떼먹고 싶어서가 아니고, 그리고 이걸 그냥 행행하는 걸 다 봐주고 싶어서가 아니고, 이미 손해보는 게 너무너무 커버리니까 아주 큰 나쁜 놈 대신 소소한 사기꾼이 와서 국방에 해만 안 찍히면 안 끼치면은 봐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정도다. 이게 좀 지친 표현인 거예요. 아니 아까도 제가 F-15K 또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늘 방송은 얘가 너무 많아서 좋네요. 얘가 너무 많아서 좋아요. 진짜 좋네요. 원래 오늘 보온 특집이었는데 보온 얘기는 하는 거예요. 도온 얘기만 하고 있죠. 아니 예비역 병장은 이게 보훈이에요. 뭐가 잘못됐는지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기현 의원이 이제 의원실 가서 뵙고서 이 얘기를 이제 듣고 저도 좀 놀랐던 게 확실히 아니 이렇게 큰 밥상에 햇빛이 하나도 안 비쳐요. 다 어두운 데서 누가 다 해먹고 있어요. 사실 그게 미국도 그렇고 어떤 방산 사업의 세계적인 트렌드이긴 하죠. 그러니까 떼어먹었을 때 잘 되기만 하면 된다고 말하는 게 아까 그냥 찢어서 입으라고 하는 구제 바지, 야한 바지는 진짜 스즈키죠, 스즈키. 스즈키는 얘도 아닌 게 F-15도 떨어졌지만 F-15 떨어진 것도 엄청난 일이죠. 수많은 국가 부처의 한 해 예산이 날아간 거거든요. 여성부 같은 걸로 말할 것 같으면은 수십 개 여성부의 한 해 예산이 날아간 거예요. 그렇죠. 여성부 1년에 4,800억 정도 됩니다. 예산. 최근에 유명했던 거는 몇 년 전에 대포 레이더 아서라는 게 있었어요. 아더. 예. 네. 그게 대당 100억이 넘죠? 아마. 대포병 레이더? 네. 대포병 레이더. 근데 5년 전 이게 북한 해안포 날아왔을 때 그것 때문에 이제 시류 맞춰가지고 또 어디다가 쥐어주고 가져왔나 보죠? 근데 그게 발사 지점을 하나도 못 잡았다는 얘기는 전 처음 오늘 알았어요. 발사 지점 하나도 못 찾았대요. 그래요? 근데 그게 왜 필요해? 이 발사 지점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게 무기 문제는 아니고 체계에 대한 문제, 전략에 대한 문제를 조금 드리고 싶은데 재미없는 얘기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정말 저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국방장관이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창끝 부대의 전략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일선 부대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해 주겠다. 적이 도발하면 선 보고보다는 선 공격 후에 후 보고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창끝 전투력. 분대장 교육대 가면 정말 질리도록 들을 수 있는 이야기. 그게 그냥 들으면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 참 좋은 건가 보다. 호전적이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잘 막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이런 측면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은 군인들이 하지만 결정은 정치인이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대한민국 군의 통수권자가 누구셔요? 대통령이죠. 대통령이세요. 대통령은 남성이어도 군대를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이든 혹은 군대를 가도 일반 병장 정도로 갔다 온 사람이어도 군 통수권을 갖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인이 하는 거고 또 확전이 어떻게 될지 전혀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확전이 안 된다 하더라도 만약에 하게 될 경우에는 그 결과가 그렇죠. 근데 연평도에 어떤
무기가 하나가 날라왔다. 네. 도발이 있었다. 네. 그리고 가장 최근에도 북한이 포를 쏴서 뭐 물기둥이 치솟았다. 뭐 이런 네. 얘기들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 물기둥이 북한에서 진짜 넘어온 건지 아닌지는 어떤 레이더에도 잡히지 않았다. 네. 그리고 대한민국은 참 특이한 것처럼 천안함이 발생될 때는 그때만 TOD가 멈추고 얼마 전에 세월호 사건일 때는 그때만 6시간 동안 항적도 서버가 다운돼서 뭐 안 되고. 네, VTS 안 잡히고 예. 막. 네. 얼마 전에 그 물기둥 있었던 그때도 잡는 장치만 그때가 갑자기 작동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걸 떠나서 실제로 잡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일선 부대가 대대급이 가지고 있는 전략과 전술로 탐지를 할 수가 없어요. 네. 당연하죠. 예, 뭘로 탐지를 할 수가 없어요. 포가 갑자기 근데 터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날라왔는데 이걸 어떻게 쌀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때 예를 들면 북한이 그 물기둥이 솟아올랐던 것을 자기들이 싸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시간까지도. 예. 근데 그것을 떠나서도 그러면 사실관계 확인이 그럼 국방부에서 실질적으로 쐈다는 증명을 할 수 있느냐, 어떤 레이더에 잡혔느냐, 그리고 원점을 타격할 수 있느냐, 원점이라고 하는 것을 잡을 수 있는 레이더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원점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도 없어요, 실제로. 네. 일선 부대도 없고 상급 부대도 없어요. 일선 부대가 뭘 하라는 얘기는 결국 아무 의미도 없는. 아무 의미도 없는 것뿐만 아니라 불가능한 얘기를 수사로 싸고 있는 거죠. 근데 다른 어떤 것보다 군사적인 측면은 수사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우리 연평도 포격이 났을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대응 사격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몇 시간 지나서 네. 그것도 원점 타격 못했고 실제로도 하나도 맞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확연히 보여졌잖아요. 국방부가 네. 브리핑했잖아요. 못 맞췄다고. 네. 비행기가 떴는데 비행기가 공대지 미사일, 그러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쏴야 되는 미사일을 실지 않고 공대공 미사일만 갖고 가서 실제로 쏴지도 못했어요. 물론 쏘려고 했었나요?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당사자가 지금 국방장관 후보인 한민구 당시 합참의장인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실제 이것에 대한 결정도 누가 했느냐. 예를 들면 그 연평도 부대장이 해봐야 한 중령 정도 될 텐데 이 사람이 공군에 전화해가지고 대구에서 비행기 요격 출동해주세요.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못해요. 그럼 거기 전화 받고 창급 부대에서 전화 왔다. 쏘러 가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필요한 것을 도입해야 된다. 돈을 들여서. 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런 시스템입니다. 대한민국은 다른 미국과 다르게 그러니까 미국 무기를 도입하는 것이 뭐 미국 거 사줄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미국형에 맞는 무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에 맞는 무기가 필요해요. 미국은 적대 국가와 인접해 있지 않거든요. 인접해 있는 게 해봐야 딱 멕시코만 거기만 딱 붙어 있는 거 아닙니까? 캐나다하고 전쟁을 하지 않는 이상. 다른 나라는 태평양을 건너거나 이 멀리 건너와야지만 소위 말하는 ICBM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만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거거든요. 미국 미사일은 대양을 건너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요격 체계를 갖추면 되는 건데. 근데 그걸 대한민국이 왜 사오냐? 대한민국은 전혀 그것과 맞지 않는 체계죠.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맞는 북한은 전쟁 남은 장사정표를 뭐 5분 안에 몇만 발에 쏘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쏘면 한 발 한 발 맞춰서 우리가 없애겠다라고 하는 이 대응 체계를 말하는 거. 그 몇백억 원짜리 미사일로 그거 하나하나를 다. 네, 그렇습니다. 몇백억 얘기하셨으니까 예를 들어 영화에서 나오는 잠수함 같은 데에 싸는 홍상어, 그러니까 어뢰 이런 게 한 발에 추진체 빼고 한 발에 포탄이 20억 하거든요. 22억 이 정도. 추진체 빼고요? 추진체 빼고. 패트리어트 미사일, 팩2, 팩3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패트리어트 3 개량형 이런 것은 이 기계 이거 뭐 쭉쭉쭉 달려있는 거, 네모 달린 거 말고 쏴서 날아가서 터지는 게 한 발에 160억 해요. 네. 이걸로 장사포 한 발에 한 1,000만 원 정도 하는 거 이거 맞춰서 하는 것도 돈 아까울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지고 들어가는 거죠. 그럴 돈도 없어서 돈이 아까울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패트리어트도 없어요. 이런 것도 정말 무슨 패트리어트 말만 하면 패트리어트로 요격해서 다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거짓말이고 대한민국에 패트리어트가 몇 대나 있나 얘기해보라 그러세요. 실제로
많이 있는데 그게 미군이 가지고 온 패트리어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군 부대가 철수할 때까지는 미군 부대 철수를 위한 공군 부대까지는 다 돼 있어요. 근데 한국 부대는 없어요. 패트리어트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너무 얘기를 많이 하나요? 아니요. 재밌습니다. 이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지금? 네. 아니,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은 표정이어가지고. 이용은 늘 그런데요. 그냥 계속 말씀하시면 계속 말씀하세요. 네. 패트리어트 얘기하니까 우리가 항상 남북 관계에 있어서 얘기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핵미사일 아닙니까? 핵미사일. 네. 비대칭 위협이라고 하는 핵미사일. 그렇죠. 미국이 핵미사일을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소위 말하는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실어서 소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근데 소형화를 시키려면 4번 정도의 핵실험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4-5번 정도. 네. 근데 북한은 지금 3번 했기 때문에 아마 아직까지는 소형화를 이루지 못했다고 판단합니다. 그 중에 몇 번은 실패라고 판단하고 있죠. 네. 예. 그래서 한 2번 정도는 더 실험을 해야 미국이 두려워하는 상태가 되겠죠. 예. 근데 사실 한국은 지금도 두려워요. 한국은 전구가 짧고 단일 전구기 때문에 소형화의 필요성이 없어요. 일반 로켓에다 그냥 심어가지고 크게 쏴도 돼요. 네. 가까우니까. 예. 생각해보세요. 상식적 60년 전에 미국이 일본에다가 미사일을 어떻게 쐈어요? 그냥 폭격기로 날랐죠. 네, 폭격기로 날랐어요. 예. 그렇게 충분히 쌀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때가 그럴 정말 개전해서 5분 내로 그렇게 날아오면 우리나라 레이더는 또 꺼져 있을 테니까요. 예. 그래서 한국의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그 요격 체계나 이것과는 전혀 별건이고 또 하나는 패트리어트 얘기하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지금 일이 뭐예요? 김정은이면 바보가 아닌데 국제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은 핵미사일을 담아서 쏠 수도 있지만 핵을 담아서 쏘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대한민국에 원전이 몇 개입니까? 원전이 있죠. 원전이 24개인가 되는데 일반 미사일로 거기 타격. 원전에다가 일반 미사일을 쏘면 그게 핵폭탄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민간인을 폭격한 것도 아니고 핵미사일을 쏜 것도 아니에요. 주요 시설을 그냥. 그렇죠. 대한민국 24개의 원전에 미사일 방어 체계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단 한 기라도 있느냐? 단 한 기도 없어요. 단 한 기도. 요 이야기가 전 제일 새롭더라고요. 예. 새롭다 진짜. 예. 이 상황에서 원전에 대공 미사일 없다. 예. 그거 있어요. 그 군생활 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발칸 눈으로 보고 쏘는 거. 네. 날라오는 비행기. 그건 뭐 한 40년, 50년 돼가지고 63 빌딩 위에 있는 것 같은 거. 나가는 63 빌딩에 있는 게 지금 옮겨서 63 빌딩에 없습니다. 저도 지금 군 기밀 때문에 이렇게. 저 현역 시절에만 해도 거기 있었는데. 여의도의 가장 높은 빌딩이 바뀌었기 때문에 옮겨갔어요. 그래서 거기 아저씨들 이거 삑 처리해야 되나? 거기 아저씨들 그 건물 아래에 있는 그 직원 식당에서 밥 먹었거든요. 맞아, 꿀 빤다고 맨날 부러워했지. 싸제밥 먹는다고 얼마나 부러웠는데요. 하여튼. 그런 것처럼 패트리어트 미사일도 도입이 필요하다면 정말 많이 사서 정말 대한민국의 방어를 위한 곳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제가 하반기에 국방에 남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겁니다. 상반기 국방에 있으면서 복지 문제나 뭐 처우 문제 이런 걸 얘기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군의 존재 이유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 대한 억제, 전쟁이 나지 않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이기는 것이 중요한 건데 실제 대한민국이 그런 준비가 잘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길 수는 있다고 해요. 언제 이기냐? 미군이 들어온 이후에. 그러니까 3일 전쟁 발발 D-Day라고 치면 D 플러스 3일 이후에 미군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7일 이후부터 북한을 수복한다. 라고 하는 걸로 대한민국의 작게 5027은 되어 있죠. 그렇죠, 예. 그리고 7일간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그때는 이미 전쟁 발발 3일 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죽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죽었는데 3일 지나고 10일 지나서 북한 땅을 다 가져서 뭐 할 거예요? 그럼 미군이 갖는 거죠. 중요한 것은 전쟁이 발생하는 그 순간부터 3일간 미군이 들어와서 우리를 다시 보호해주고 뭐 하는 것까지를 대한민국 군대가 어떻게 지켜낼 것이냐 3일간을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 국민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 이 부분이 항상 논외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무기를 도입하는 문제나 혹은 여러 가지 체계의 문제나 전시 작전에 대한 문제나 작계에 대한 문제나 이것들이 중요한 키포인트가 빠져요. 저는 이 문제를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이 진짜 안보다. 이게 중요한 일인데 항상 미군이 들어온 다음부터에 대한 고민만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국민들도 전쟁이 발발하면 국민들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당장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라고 하는 얘기를 물어야 합니다. 장사정포가 수도권까지 들어오는데 서울까지 요격하는데 2분 30초거든요. 3분 이내에 다 수천 발이 들어와요. 네. 그러면 그냥 일반 폭격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요. 대한민국은 지하가 전부 다 가스관으로 매설돼 있어요. 서울 시내가.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지하철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하가 텅텅 비어있는 상태죠. 예. 일반 폭격을 맞으면 그냥 건물이 몇 개가 무너져서 그 폭격이 된 데가 요격되는 것이 아니라요. 그냥 도로가 맞아도 가스관이 조직적으로 다 터지는 겁니다. 그리고 지하가 텅텅 비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하가 침식되면 저 고층 건물들이 어떻게 무너질 것이냐. 이거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 매년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 독수 훈련도 하고 을지 포커스 훈련도 하고 다 합니다. 수십 년간 해요. 네. 예. 그래서 전쟁 나면 민방위는 어떻게 되고 뭐 이게 다 하시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래서 가스관은 전쟁 발발하면 30분 후에 혹은 1시간 후에 전기는 어느 정도가 끊기고 수도는 어떻게 끊기는 거냐라고 하는 것을 누가 아냐는 거예요. 그게 정말 전시 작전 계획인 거거든요. 민방위에 가면 24시간 안에 생업을 멈추고 들어와라. 안 그러면 뭐 24시간 안에 생업을 멈추고 들어오라는 것도 좋다 이거예요. 네. 뭐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다 좋으셔서 가고 싶다 이겁니다. 다 동원된다고 쳐요. 네. 동원할 의지가 있어요. 근데 전쟁이 발발하면 예를 들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강원도로 다 부대가 배치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강원도로 정말 가고 싶은데 강원도로 갈 수 있는 차편이 있나요? 차편이 일반 버스를 타고 갈 수 있냐는 거예요. 표 끊어서. 네. 혹은 내가 자동차를 가지고도 내려오는 차들이 길을 다 막아버릴 텐데 내가 내 차를 몰고도 강원도까지 24시간 이내에 48시간 이내에 갈 수 있냐는 거예요. 네, 이런 부연 설명이 필요하죠. 피난길인데 상하행선을 구분하고 가겠습니까? 예. 꽉 채워서 내려가지. 그래서 그것이 가용되는 것을 실제 우리가 전쟁이 나면 뭐 두루뭉실하게 말씀드리면 한 80%까지가 가용될 거다라고 하는 전력을 가지고 지금 작계가 짜져 있거든요. 예, 예. 국민들이 아주 착하셔서 다 소집하시고 싶다, 나는 가겠다라고 한다 치더라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한데 그러면 불가능한 것을 전제로 해서 작전 계획을 세워야죠. 왜냐? 부대라고 하는 것이 인원수에 맞춰서 중대, 소대, 연대가 다 정해지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뭐 22사단이 15,000명을 전제로 부대를 창설했는데 실제로 전쟁에 났는데 5,000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전체 작전 계획이 다 틀어지는 거죠. 네. 이것을 실제적으로 고민해야 된다. 그게 전시 작전 대비지. 제가 왜 이것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독도 얘기들 많이 합니다. 네. 독도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들 많이 하고 독도 얘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피가 끓고 지금도 매년 여름이면 독도와 관련한 훈련을 하죠. 예. 예. 그 동방작전이라고 우리가 합니다. 작전 계획이 동방작전명인데요. 작전 계획이 작년에 제가 국정감사를 해보고 정말 깜짝 놀란 게 작계를 원문을 이제 처음으로 확인을 해봤더니 20년간 단 한 차례도 수정되지 않았어요. 근데 20년이면 몇 년도죠? 예. 90년대 중반? 근데 이 동방작전은 매년 시행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동방작전의 작계상에는 작전서상에는 특정한 부대는 없어졌어. 그리고 어떠한 그 동방작전에 투입하기로 한 부대는 이미 없어. 동방작전에 투입하기로 한 예를 들면 뭐 5사단은 없어요. 아예 부대가 해체돼서 없어 지금. 진짜 5사단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5사단이 예.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어떤 비행기 그리고 어떤 배는 이미 퇴역해서 없어요. 대한민국에. 근데 그 작전 계획은 그대로 있고 매년 훈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래서 작계 5027도
과연 이게 제대로 고쳐지고 있는 거냐? 네. 작게 따라 움직이는 거냐? 라고 하는 실질적인 문제. 우리가 지금 독수리 훈련이니 을지 포커스니 이거는 왜 하는 거냐? 네. 동방작전과 똑같은 상황이냐? 네. 라고 하는 걸 2년간 정말 한번 뜯어봐서 민주정부가 집권하면 네. 이 문제를 정말 바로 잡아야 된다. 이거 그 독일 영화 몰락 보면은 네. 이거랑 비슷한 상황이 나오죠. 뭡니까? 히틀러가 전멸한 부대를 지휘하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멸했는데 네. 보고가 안 났어. 그러니까 보고도 이미 다 됐는데 그러니까 정신줄을 놔가지고 얘로 작전 지시를 했는데 네. 아무도 그게 잘못됐다고 지적을 못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똑같으니까. 따로 책임질 사람이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네요. 네. 우리가 지금 78회부터 계속해서 누군가가 무슨 일을 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득을 취하고도 있는데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렇게 저렇게 서로들 핑계를 대면서 책임 안 지려고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휴전국에서는 그 핑계의 종착역이 군대네요. 아 진짜 그렇다. 망해도 제일 크게 망할 곳. 드는 돈도 제일 크게 드는 곳. 망했을 때 파장도 가장 클 곳. 근데 여기서도 책임을 안 질 거라는 생각 일반인들이 하고 있지 않은 것도 좀 이상했어요. 저도 제가 그런 생각 안 한 것도 이상했거든요. 처음에 이제 그 군인의 뭐 복리후생 문제로 얘기를 시작했지만 그 어느 것 하나 얽혀있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다른 어떤 정부기관보다 사실은 가장 국민이 믿어야 되고 신뢰를 해야 되는 네. 곳이 국방부인데 근데 여론조사 해보면 가장 신뢰도 높은 곳이 국방부로 나와요. 예. 근데 결국은 이게 다 수사와 언론 플레이로 인해서 발생된 그리고 혹은 국민들이 믿고 싶을 수밖에 없는 네. 어쩔 수 없이 믿어줘야 될 것 같은 그것에 기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체적인 것에 대해서도 고민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꼭 이게 이제 김광진 의원을 칭찬해드릴 이유는 없지만 근데 그런 그림은 보이더라고요. 다른 어떤 야당 의원들보다도 다음 아고라에 저격하는 알바가 많아요, 김광진 의원이.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위키피디아 문제는 아직 해결 안 됐죠. 위키피디아요. 예. 그건 왜냐면 국방 병력이 그렇게 많은데 다른 일을 안 하고 있잖아. 위키를 고치나 보지. 나도 상상하면 안 되지만. 그 국정원 공소장에도 A4로 예. 이 이름이 거론된 A4로 몇 장이고 예. 사이버 사령부 사항에도 몇백 %인데 그 글이 나오는데 공소장 내용 안에 지금도 끊임없이 달고 계시겠죠. 많은 요원들이. 아니 그런데 그거 달면서 그 20년 된 작전 계획 수정하는 걸 못하나? 왜냐면 특정한 상황이 아닌 이상 국방위 의원이 무슨 활동을 하는지 관심이 크게 갈 리도 없고 그 다음에 누군가가 뒤에서 견제하고 싶기에는 국회 안에서 파워가 초선이 뭔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견제돼야 할 이유가 마땅히 없는데 다음이나 네이버에 가보면 저격하는 글들이 너무 많아요. 중진 야당 의원들이 매우 자존심 상해할 만큼. 그 이유 중에 하나를 또 그걸로 보게 되더라고요. 야, 아무도 안 건드리는 따끈따끈한 밥상을 누가 치고 들어왔다라는 생각을 하는 모양이구나. 따끈따끈한 밥상 얘기하니까 따끈따끈한 오늘 얘기 하나 드리자면. 라임 잘 타시네. 네. 오늘 또 어떤 장성과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왔는데, 방산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육해공 어딥니까? 육군입니다. 그 방산 업체들이 도저히 이게 뭐 방산 업체를 대변하겠다는 게 아니라 얼마나 어려우면 방산 업체가 저한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야당 의원한테? 예. 쉽게 말하면 아덱스라고 해서 방산 전시회가 있습니다. 이게 육해공이 따로 하다 보고 뭐 산업부 따로 하고 막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 그리고 실제로 효과도 없으니까 2007년부터 총리실에서 주관해서 통합했습니다. 그래서 아덱스라고 하는 큰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통합해서 하다 보니까 그동안 산별적으로 했던 사람들이 이득이 남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군협회 라고 하는 단체, 육군을 이제 전역한 장성들이 만든 육군협회에서 지상군 무기만 하는 전시회를 하나 또 해야겠다. 육군 수금회구만 수금회. 라고 하는 것을 하죠. 네. 근데 생각해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해요. 국방부에서는, 육군본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방산업체들을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자고요. 수출을 가장 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방산업체예요.
근데 이 방산업체가 이런 거 정말 필요한 이 소위 말하는 삥 뜯는 거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라고 할 정도의 상황이 되는 거죠. 아무 도움도 안 되는데 외국 바이어들이나 혹은 이런 사람들 초청한다고 초청장 발송해서 그 비용을 방산업체들이 내고 예. 갑질하는군요. 예. 네. 근데 그걸 주체자도 아닌 육군의 무기를 구입해 오는 것을 관장하는 장성이 서신을 보내서 이 행사에 참여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팔고 싶으면 와라 이런 거잖아요. 이래서 이런 것들 이게 결국은 예를 들면 뭐 방위 산업 업체들이 추진해가지고 우리 이거 해보고 싶은데 뭐 해주십시오. 국방부가 돈을 좀 대주십시오라고 하면 그건 좀 다른 측면에서 이 사람들이 방산 마피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도 있겠죠. 그러나 이런 상황을 넘어서 버렸어요. 그러니까 업체도 도저히 이 삥 뜯는 거 정말 힘들다. 아무것도 팔리지도 않는데 내가 외국 사람들 오는 비행기 값까지 다 들어주면서 아무도 오지 않는 이 전시회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 상황에서도 자기 선배들 도와줘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또 자기도 퇴학하고 나면 이런 일들에 또 한 자리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돈 가져가는 거, 돈 뜯어가는 거 이거 좀 막았으면 좋겠는데. 자릿세 받는 동네 뭐 양아치 중간 관리자 노릇이군요. 그 육군협회에서 하는 그걸 위해서 국방부도 아니죠. 육군본부에서 TF팀을 만들어서 협조를 하고 이런 게 정상적인 나라냐는 거예요. 정상적인. 그러니까 그리고 뭐 수출 얘기하는데 진짜 그 냉정하게 생각해서 국산 무기 수출된 거 몇 건 있습니까? 수출 좋다 이거요. 수출을 업체가 하고 싶지. 그 사람들도 좋아요. 그게 정말 필요하죠. 근데 비행기나 뭐 장갑차가 1,200만 원짜리가 아닌데 박람회 한번 와가지고 이거 이쁘다 이거 하나 사야겠다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중소기업 박람회 해가지고. That's cute. Can I have it? 이번 저희 업체에서는 저렴하고 쓸만한 장갑차를 만들어봤습니다. 이러면서. 진짜 자릿세를 위한 자리다. 그렇죠. 야, 심지어 지금까지도 일 못했으면서 수익 모델도 늘려가고 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왕 댓글 다시는 많은 분들 이것도 좀 문제점이 많아요. 이거 댓글 좀 달아주세요. 네. 네. 이런 역설을 하시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누가 진짜 국방을 위하는 건지 생각해보고 달던 댓글의 방향타를 바꾸든가 달지 말든가 해주십사. 예. 오늘도 역시 네. 아니면 뭐 그런 거죠. 뭐요? 무슨 얘기하려고 그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예. 좋습니다. 오늘도 역시 김강진 의원에 대한 제 예측이 맞았다. 네. 방목하면 1시간 반을 채우실 것이다. 네. 끝났어요? 우리요, 지금 쫓겨나야 될 타이밍이에요. 진짜 시간이 없어가지고 끝내야 되는. 네. 정작 원래 약속했던 보훈 얘기는. 그니까요. 보훈 얘기는, 이게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오늘은 이제, 어찌 보면 흔해 빠진 정치인의 수사를 들으셨고요. 앞으로 무엇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이 시간에 1시간 더 내서요, 국방위에서 이렇게까지나 이게 그늘에 쌓여가지고 지들끼리 알아서 해먹고 있는 국방이라면 국방위에 속해 있는 국회의원이 뭘 했는지 드러내라도 내봐야 돼요. 예. 다른 의원들 칭찬까지는 못하겠고. 김강진 의원한테 한 보너스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국방과 관련해서 무엇을 고쳐왔는가에 대한 지금까지의 의정 이야기는 좀 듣겠습니다. 네, 그걸 다음 주에 이야기해 주시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오늘보다 더 길게 해주셔야 돼요. 한 일이 더 중요하죠? 예. 그렇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이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문제인데 2년 후에도 안 고쳐질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문제인데 안 될 거야. 이러면. 네. 지금까지 고쳐진 것들이 있다면, 네. 우리 예비역 대표 두 사람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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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입니다.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에서 알려드리는 대리운전 이용 상식. 대리운전을 이용하시면서 기사님에게 반말을 하거나 무례하게 대하시면 안 됩니다. 고객이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면 기록에 남아 향후 대리운전 이용에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편안하게 이용하는 가장 값비싼 요금. 당신의 에티켓입니다.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1599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 여기까지 새 그것은 알기 싫다 81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알기 띄고 싫다. 그렇습니다. 예. 그것은 알기 싫다와는 다르다. 그것은 알기 싫다와는 재건축 조합이 건재받지 않았을 때 조합원이 받는 폐해. 네. 애플이 견제받지 않았을 때 아이폰 유저가 받는 폐해. 국방부가 견제받지 않았을 때 온 나라가 망하는 폐해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네. 이 견제받지 않는 힘에 대한 이야기 다음 주에도 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례적으로 물뚝심송 상임 고문이 준비 중입니다. 다음 주 그것은 알기 싫다 82회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유부남 이용하고요. 가정주부 UMC 유효하고요. 의원님은 이제 어엿한 그래도 직장이 있으시니까 아직 가정주부 노릇은 안 하셔도 되잖아요. 재선에 실패하시면 모를까. 하지만 계약직. 네. 예. 계약직 공무원. 저 공무원 아닙니다. 아, 공무원 아니죠? 계약직 헌정기관. 기관원? 헌법기관원? 네. 김광진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더 바쁘실 거라고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네, 의원실에서도 이번 주에 아예 녹음을 하나 더 하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네. 국조가 열리면 회의 시간에 절대 다 있지 말자 이게 원칙이어가지고 지금 민주당 전부 다 그러기로 어떠한 약속도 어떠한 뭐도 하지 않는다. 회의 시간에는 항상 고수한다. 그런 걸 좀 뽑아보셔야 돼요. 너님이 들을 만한 몇 안 되는 미디어 XSFM입니다. I, D, W, K